1929년 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아예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를 개박살내버릴 세계 대공황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일본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으며 일본 내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자신감 넘치던 일본은 생각했죠. 뭐니뭐니 해도 경제 위기엔 전쟁이 최고지. 당시 중국 상황도 지들이 잘났다며 지들끼리 싸우고 아주 난리 개판이었는데 특히 장제스의 국민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두드려 패기 위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주사변. 그리고 지들 멋대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게 되죠. 과거부터 호시탐탐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해온 일본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여 중국을 땅 먹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강들도 대공황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에 일본이 이 짓 하는 것을 방관하고만 있었고 장제스도 어떻게 하면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지에 정신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만주는 손쉽게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물론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선 일본을 더욱 경멸하게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경제적으로든 이념적으로든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건 임시정부를 비웃으며 무시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 간수 못해서 빼앗긴 인간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 체류자들. 이처럼 그닥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근데 이때 일본이 중국을 괴롭히는 모습을 지켜본 임시정부의 김구는 생각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극심해지고 있으니 어쩌면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사실 중국과 조선이 그리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당시 서로의 공감대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반일 감정이었죠. 그리하여 김구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큰 난항을 겪고 있는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밀 단체를 수립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혁명수단의 근본이다. 한인 애국단. 한인 애국단의 단장 김구는 청년 80여 명과 함께 비밀 공작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죠. 일본의 고위층 인사를 암살하여 독립을 쟁취하자. 그렇게 시작된 암살작전. 그중 첫 번째 타겟은 일본의 천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임무는 한인 애국단의 단원 이봉창이 맡게 됩니다. 그가 이랑 히로히토를 암살하고자 다짐했을 때 김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며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1932년 1월 8일 1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거사를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왕이 도쿄에서 신년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봉창은 관병식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에게 수류탄 한 개를 투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마차 중에 어느 것이 일왕이 탄 마차인지 알지 못했던 이봉창은 다른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었고 아쉽게도 작전은 실패하게 되었죠. 이후 일본 경찰들은 이봉창이 던진 줄 모르고 그의 앞에 있던 일본인을 구타했습니다. 이때 이봉창이 나서며 말했죠. 숨지 않을 테니 점잖게 다뤄라. 그렇게 이봉창은 붙잡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일본의 살아있는 신이었던 천황을 죽이려 한 이 사건은 일본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를 본 중국은 아쉽게도 실패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에 눈들어간 일본이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한인 애국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바로 다음 암살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원 윤봉길. 그는 김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써주십시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를 한 윤봉길은 김구와 함께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 제1차 상해사변 전승 축하와 일왕의 생일 기념식을 합동으로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1932년 4월 29일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의거를 하기 전 윤봉길은 김구에게 자신의 새로 산 회중시계를 주고 김구의 낡은 회중시계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이니 저와 바꾸어 주십시오. 제 시계는 앞으로 몇 시간밖에 쓸 일이 없으니까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남은 돈을 모두 김구에게 다 주고는
거사를 치르러 이동했습니다. 당시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기념식장에 물통과 도시락 이외의 물건들은 통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윤봉길은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된 특수폭탄을 하나씩 준비하였죠. 홍구공원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삼엄한 경계 속에서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상엔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인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스, 일본 거류민 단장 카와바다, 상해 총영사 무라이 등 일제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이 아닌 물통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폭탄은 노무라와 시라카와의 눈앞에서 그대로 폭발하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라카와 대장과 카와바다 거류민 단장은 사망하고 노무라 중장은 실명, 우에다 중장은 다리를 절단하는 증상을, 시게미스 공사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무라이 총영사와 토모노 거류민단 서기장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식장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죠. 윤봉길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엄청난 구타를 당했으며 사형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사형 직전 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감명을 받은 중국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은 임시정부와 동거동락하며 일본에 대항하였죠. 더 나아가 장제스는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패전하면 한국이 독립하는 것을 주장하여 독립을 보장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한편 이후부터는 일본의 치밀한 경계로 더 이상 암살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인 애국단은 사실상 해산되었지만 훗날 중국 국민당의 지원과 함께 한국 광복군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을 사랑한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야만적인 전쟁 광기가 시작된 것이었죠.